이야, 어마어마해 보내네. 거의 키로 오버에 육박하는 그런 사이즈. 뭐 신발책보다도 더 큰 이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예, 갑오징어 해깅 스쿨의 미스터 김입니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시간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어디냐는 질문 방금 전에 있으셨는데요. 여기요. 진해. 바로 옆에 여러분들 진해 근처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짚라인을 타는 놀이기구 있죠?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방파제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네, 박종규님 감사드리고요. 활상도요. 네, 따로 있죠. 네, 있죠. 우리가 그 갑오징어 워킹에서의 하루중 피딩은 아무래도 일단은 막 동이 터가지고 한 8시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딩은 저녁 시간에서 이제 해가 막 떨어져 가지고 집어등을 켜서 보통 1시간 정도가 지난 후부터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가 상당히 좋은데 특히나 오늘 같이 들물이 해가 떨어지고 나서 들물이 계속 만조 쪽으로 이를테면 한 중들물 이상 그 다음에 만조 쪽으로 끝날물 쪽으로 갈수록 그 시간대가 겹쳐지면 상당히 좋은 두 번째 이제 피딩이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물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갑오징어도 바다에 사는 어종이다 보니까 그러한 물대상으로 물돌이 타임 언저리 이때가 또 하루중 피딩 중에서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그 봄철이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가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하루중 가장 좋을 때는 방파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갯바위하고는 좀 틀리다고 그랬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루중 갯바위 포인트에서의 가장 좋은 시간은 끝날물, 끝날물서 초들물, 간조 타입이 되겠죠. 그때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가을 시즌에는 그 시간이 3시에서부터 5시 사이에 그 간조가 겹치는 그러한 시간이라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히 이제 정오를 넘어서 햇빛이 쨍쨍 비치다가 수온이 가장 많이 올라간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과 간조 타임이 맞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만조를 기점해서 끝들물서부터 초날물 요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잖아요. 갑오징어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피딩을 보고 있고 실제로 잘 나와요. 그렇지만 그 물때 아니더라도 어떨 때는 그 물때를 나름 이제 얘기하는 피딩을 머릿속에 넣고 시간에는 좀 쉬었다가 한두 번 이렇게 탐색을 좀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 나오게 되면 그때가 정말 그 포인트에서는 피딩이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탐색을 중간중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현성님, 지금도 생미끼채비는 먹히긴 먹힙니다. 생미끼채비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 시기에도 나오긴 하는데 다만 생미끼채비는 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일단 수심이 어느 정도 나와주는 항이라든지 이게 방파제
이런 데가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류가 좀 완만하다. 이런 데가 있죠. 예,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보통 생미끼 채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조류가 강하다든가, 예, 이런 한정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워킹하는데 갯바위 포인트에서 생미끼를 한다. 이건 좀 불가능하잖아요. 보통 생미끼 채비는 캐스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한된 포인트에서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지금도 생미끼 채비가 뭐 가능하다. 대신 가을 시즌이 아무래도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아, 쥐야간요. 예. 예, 김대규님, 예, 질문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갑오징어 워킹이 주간, 야간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봄철에는 그 이제 포인트가 많이 한정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인트가 한정된다라는 의미를 좀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봄철에는 아무래도 야간이 월등히 조가가 나요. 주간보다는 그렇습니다. 왜냐라는 게 있죠. 왜냐? 예, 갑오징어가 봄철에는 우리 캐스팅 비거리 외에 있을 가능성이, 예, 커요. 어떤 포인트든 갑오징어가 나오는 그러한 포인트 여건이라 하더라도 좀 멀리 있어요. 좀 깊은데, 예,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해안이든 서해안이든 특히나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물의 어떤 지형 자체가 아무래도 바닷속 뭐 굴곡이 있잖아요. 2차 브레이크에 대한 개념으로 있는 포인트들이 많아요. 1차 브레이크 라인 또는 2차 브레이크 라인 이렇다는 거죠. 근데 봄철에는 2차 브레이크 라인 넘어서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워킹이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야간에 조명이 있어요. 그죠? 조명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1차 브레이크 라인으로 나와요. 좀 아무래도 이제 밝기 때문에. 그런 데가 특히나 어디냐면 항구잖아요. 그래서 좀 산발적으로 이렇게 멀리 있던 애들이 안쪽으로 야간에 조명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지금 워킹하면서 이제 집어등도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나오고 바로 앞까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봄철에는 아무래도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브레이크 라인과 1차 브레이크 라인 사이에 주간에 있던 애들이 한두 마리 나오는데, 아침 피딩이 좋은 이유가 봄철에도 그런 이유예요. 야간에 쭉 들어왔던 애들이 아침까지, 그러니까 이제 해가 떠가지고, 예, 날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조금 먼 거리, 말씀드린 대로 2차 브레이크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는 1차 브레이크 라인이 우리 캐스팅 비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해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피딩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을철에는 주간이 훨씬 좋습니다. 야간보다 주간이 훨씬 좋아요. 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방파제보다는 갯바위, 예, 주간에 엄청나게 좋죠. 예, 그러한 데를 몇 군데 이렇게 뭐 5m, 10m 옆쪽으로 옮겨가면서 탐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마리수를, 예,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미소피아님, 예. 아무래도 이제 비싼 애기, 그래요. 뭐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제 그 비싼 애기라 그러면 아무래도 기능성이 좀 있는 애기일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가예요. 예, 보통 그 금액적으로 비싼 애기를 어느 정도 선에서 비싼 애기라고 생각하시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왕눈이 애기보다 조금 더 비싸면 다 비싼 애기로 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저는 이제 왕눈이 애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수평액이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죠. 그런데 글쎄요, 이건 개인적으로 비싼 애기가 좋긴 해요. 솔직히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능성이 있고 하나하나 뭔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비싼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애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000원 정도가 기능성이 다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됐다라는 애기라 하더라도 워킹에서 선상은 좀 틀린데요. 워킹에서 2,000원이 넘어가면 좀 비싸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와 2,000원에 맞춘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는데 생산 원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싼 애기가 분명히 좋다. 대신 갑오징어 워킹과 선상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2,000원 정도 기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또는 비싸다 하더라도 한 3,000원 정도면 어떻게 좀 써보겠는데 3,000원이 넘어가면 좀 어렵지 않나. 선상은 뭐 어차피 밑걸림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고가의 그러한 애기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워킹은 그런 면이 있다. 질문하신 부분 어쨌든 기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가의 애기는 좋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능성이 있는 애기도 물론 좋지만 애기의 그 특성을 알아야 돼요. 왕눈이 애기도 좋은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수평애기 뭐 이런 거보다 정말 좋은 기능이 있어요. 하나 플로팅이다. 플로팅. 수평이 조금 안 맞아서 그게 문제긴 하지만 그러니까 왕눈이 애기라도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 그 뭐 제가 이제 메이커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논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그랬지만 8,000원, 9,000원, 10,000원 정도 하는 일제 애기 필요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애기를 영상에서 써가지고 랜딩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잡잖아요. 왕눈이 애기 조금 더 쓴다면 제가 쓰는 애기 중에 가장 비싸봐야 한 2,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말씀을 드리면 질문에 답변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영매님. 예, 영매님. 비 온 후에 조가 차이 납니다. 사실 많이 나요. 민물이 유입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활성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 갑오징어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어종의 그 활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하면 비 온 다음에 육지에서 민물이 유입되는 그러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구간들은 적어도 며칠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저한 차이가 나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창호님.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축강이요. 있죠. 네, 축강. 그 야간에는 당연히 있습니다. 축강은 야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늘 말씀드리지만 축광을 너무 의도적으로 밝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너무 밝은 것은 좋지 않다. 적당한 밝기의 축광 그 정도 뭐 집어등이나 아니면 후라시 잠깐 비춰서 쓰시는 정도 하시면 충분하다. 대신 애기가
축광이 안 되는 애기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내추럴 컬러 정도의 애기 색상을 갖는 애들이 축광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글쎄 써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밝은 쪽 계열이 무늬나 천이 있는 그런 애기들이, 아예 또 천이 없는 그런 애기들이 축광은 잘 돼요. 그거는 확인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택시님, 질문 감사하고요. 야간이 아니고 주간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갑오징어를 뭐 주간에 어떻게 내 의도대로 집어를 하겠습니까? 그죠? 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잖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집어를 갑오징어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애들이 갑오징어를 집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모으지는 않지만 자연 현상들이 집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 이를테면 뭐 가장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조류예요, 조류. 조류가 해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조류만 보는 눈만 키우면 내가 굳이 집어를 안 하더라도 이미 집어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낚시를 하면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포인트를 보는 어떤 시야, 이러한 부분들 레벨업 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조류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대부분의 포인트가 그런데요. 굉장히 강하게 흘러주는 물골 자리 있잖아요. 그 물골 자리에 조류가 가장 완만한 곳, 거기에 갑오징어가 다 꽂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서 워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방파제도 그런데 갯바위는요, 그 앞에 잘피가 있다든지 또는 그 이제 완만한데요, 물골은 옆으로 만약에 굉장히 세차게 흘러가는데 완만하거든요. 거의 본류대와 지류대가 만나는 그러한 조경지대가 좋죠. 그런데 수중몰이 옆으로 쭉 나 있다든지 잘피가 물속에 있다든지 또는 자갈밭이 5m든 10m든 물속에 이렇게 1차 브레이크 라인으로 형성돼 있다면 그런 데는 거의 갑오징어가 안 들어오면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갑오징어는 있는데 분명히 있고,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갑오징어는 정말 정직합니다. 그런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눈만 기르시면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윤호주님. 예. 네. 네.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 포인트에 대한 연관이지 않겠어요? 갑오징어가 가장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어디냐? 그 포인트잖아요. 제가 이제 이 방파제보다는 갯바위 위주의 그 워킹이 아무래도 조과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물론 그 봄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갯바위에서 한다라는 게 이제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한된 포인트를 찾다 보니까 뭐 항이라든지 방파제 위주의 워킹이 이제 불가피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봄철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시기 이후부터는 갯바위 쪽으로 워킹을 진행하는 것도 나름대로 효과가 매우 높아진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꽃이 있잖아요. 아카시아 꽃이 쫙 이렇게 확 펴버리면 갑오징어들이 나름대로 항이라든지 방파제라든지 이러한
곳 아니더라도 조금 더 1차 브레이크 라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킹을 나름대로 갯바위 쪽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이유는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겨울을 지나고 봄으로 오면서 수온이라는 것이 순간 급격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아카시아의 꽃이, 보통 아카시아 꽃이 이제 그 평년 대비 보면 5월 초 정도 이렇게 피거든요. 그렇죠? 5월 초에서 한 10일 상간 그 원전에 이제 피게 되는데, 그러면 바다의 수온이 나름 적정 수온을 찾아요. 지금 그래서 좀 수온이 낮고 수심이 좀 깊고 이런 곳에서 항의조겠죠, 그죠? 그것도 주간보다는 야간에 이렇게 이제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예요. 갯바위 쪽으로 붙게 된다. 수온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기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아카시아 꽃 고 필 무렵 그런 거죠. 그런데 갑오징어는 어쨌든 간에 봄철이나 가을철이나 비슷한 거는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멀리 뻘이 있어야 되겠죠. 뻘이 있어요. 뻘이 쭉 이어지다가 자갈이나 돌이 있어요. 그 자갈을 만나기 전에 보통 우리나라 이제 그 남해안이든 서해안이든 대부분 그런데요. 남해안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특정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멀리는 뻘이 있어요. 그 뻘 사이사이에 뭐 돌이 큰 게 있을 거고 작은 게 있을 거고, 근데 대부분 뻘이에요. 그러다가 수심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올라오면서 2차 브레이크 라인이 있어요. 그 2차 브레이크 라인에는 돌들이 어느 정도 부딪히는데, 큰 들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 뭐 자갈 같은, 잔자갈 같은, 늘 말씀드리지만 경사면이 생겼다라는 거는 있잖아요. 경사면은 가벼운 뻘층이 조류에 쓸려 나가고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크든 작든 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2차 브레이크 라인에서 1차 브레이크 라인 쪽으로 쭉 오면서 뭐가 있냐면 잘피나 잘피 있죠. 아니면 잘피와 유사한 수중 풀들이 있어요. 바닥에. 그러다가 쭉 그 잘피를 지나오면 뭐가 만나냐면 자갈이 깔려 있어요. 보통 자갈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1차 브레이크 라인 쪽으로 오면 올수록, 내 발밑으로 오면 올수록 돌이 커져요. 그러다가 턱이 딱 지는 거죠. 그죠? 이게 브레이크 라인이 워킹을 진행하는 쪽의 앞쪽, 거기에 턱이 생기는데 그 턱에 수중몰이 자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수중몰 안쪽으로 들어오면 포인트의 의미가 사실은 거기는 특별히 많지 않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끼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실제로 갑오징어가 서식하기 좋아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해야 되잖아요, 갑오징어. 그죠? 그러니까 깊은 곳과 그 다음에 조금 포인트 앞쪽으로 오면서 좀 멀지 않은 곳에 깊은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수중몰이나 자갈이 서식되어 있는, 특히나 잘피가 많이 이렇게 군집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곳이 가장 갑오징어가 선호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조건이 안 좋아지면 바로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은신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좋다라는 거죠. 갑오징어는 그렇게 멀리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보통 서해안이든 남해안이든 우리가 이 워킹을 진행하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내만, 거의 초내만권에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갑오징어는 우리 인근에
말씀드린 그러한 포인트 가까운 곳에 들어와서 서식을 한다 라고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요. 여기 삼포입니다. 삼포. 네. 포릭조로님이 네. 등대 앞이 포인트라고. 아, 예.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 여기도 뭐, 지금 제가 보면, 여기도 상당히 좋아요. 입구 쪽인데요. 지금 제가 가리키고 있는, 옆에 갯바위가 이제 초입에 있는데, 제 왼쪽으로 중간에 빠지가 하나 떠 있고요. 지금 야간이 아니라면 여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질문은 안 했지만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할 수가 없고요. 수심이 안 나와요. 여기 수심 엄청 나오네요, 지금. 지금 14m 나오는데요. 예. 근데 여기가, 원래 갑오징어에는, 글쎄, 이 방파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파제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끝보다도 여기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산 쪽이 갯바위를 타고서 좀 물속으로 쭉, 아마 이제 지금 저 갯바위 쪽으로 가면 수심이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뒤쪽을 보여드리면 오른쪽 편이에요. 바로 옆인데,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제가 선 이곳이 브레이크 라인이 끝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포인트가, 물론 그 방파제의 끝부분이 가장 좋은 곳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초입 부분을 신경을 또 써줘야 됩니다. 예. 이 초입 부분, 그러니까, 방파제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예, 들어온 입구 쪽에서 한 10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곳, 여기 지금 대략 한 25m 정도 떨어져 있나, 한 30m 정도 떨어져 있나, 그런 것 같은데요. 이곳은 이 브레이크 라인이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철은 아마 이제 끝부분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제 남해안권 같은 경우에는 방파제 뭐 보통 작든 크든 간에요. 보통 초입 부분, 초입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방파제를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지점,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워킹을 해보면서 그런 정도, 물론 뭐 약간의 거리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수심이 어느 정도 깊으냐 완만하냐, 급격하게 떨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좋다라는 부분. 글쎄, 거의는 그래요. 신성기님,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전 입질에 대한 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늘 갑오징어 워킹의 가장 중요한 핵심 테크닉 하면은 사실은 사전 입질이죠. 사전 입질인데요. 그래요. 뭐 수중에 잘피라든지 이런 애들이 딱 걸리게 되면 그러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진행하는 그 포인트, 그 물 속에 잘피밭이 아주 빼곡히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봄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서 이제 워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걸리게 되면 묵직해요. 갑오징어 한두 마리 올라탄 그런 느낌이 있고, 특히나 잘 피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조류에 따라서 얘네들이 좀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게감이 딱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에 잘 피의 애기가 딱 이렇게 걸리게 되면 쭉 당겨요. 그러니까 당길 때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갑오징어가 당기는 그러한 유사한 입질 반응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잘비 포인트에서 워킹을 할 때 실력 차이가 월등히 납니다. 예, 처음에 초심자분들이 잘피밭에 하면은 정말 그래서 힘들어요. 고수분들이 하실 때 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갑오징어처럼 입질 반응을 잘피가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구분하려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약간은 더 끌어보죠. 보통 잘피가요. 큰 애들이 허리 정도 되거든요. 또는 좀 무릎 정도 되는 애들도 있고요. 보통 허리 정도 된다고 보는데 보통 일단은 무게감 정도가 느껴졌다는 얘기는 무릎 정도는 일단 당겨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당겨보면 잘피는요. 애기에서 툭 빠지는 느낌이 나요. 그 한두 번을 그 포인트에서 잘핀지를 이렇게 당겨보면 툭 빠지고 조금 더 있다가 툭 빠지고 이러한 것들은 잘 피니까 그런 반응이 왔을 때의 나름대로 갑오징어 입질 패턴이 이거는 잘 피구나 구분을 처음에는 연습처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당기는 입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 갑오징어 워킹에서 뭐 쉽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입질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 입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피밭에서도 항상 어떤 포인트, 뭐 잘피뿐만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든 무게감으로 이제 끌어서 우리가 이제 입질 파악을 하게 되면 잘피밭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죠. 무게감으로 계속 끌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한번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 제가 이제 옆으로 로드를 한번 걸었어요.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로드를 지금 태클 박스에 이제 걸어 놨는데요. 지금 아기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한번 나가서 필드에 이렇게 서가지고 워킹을 하시면서요. 이렇게 잡아 놓고요. 한번 이 합사 원줄을 툭툭 쳐보세요. 이렇게 툭툭 쳐보세요. 당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텐션이 약간만 있는 상태에서 툭툭 한번 이렇게 손으로 툭툭. 그러니까 이제 너무 세게 이렇게 칠 필요는 없고요. 툭툭. 두 분이 있으면 한 분이 이렇게 잡고 쳐주고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반응으로 오냐면은요. 이렇게 손에 전달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 손목을 탕탕 때려주는 툭툭 쳐주는 그런 느낌으로 옵니다. 와요. 툭툭 때려주는 느낌이 와요. 근데 혹시나 그런 느낌 못 받으셨나요? 워킹 하시다 보면 이 뽕돌이 이렇게 이제 릴링을 해오시면서 뭐 호핑을 하든 쉐이킹을 하든 뭐 드래깅을 하든 간에 돌이 있잖아요. 뻘 같은데 이렇게 끌다 오면은 특별히 그렇게 이제 무게감이나 또는 어떤 그 부딪히는 그러한 느낌보다는 아주 부드럽게 끌리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정 포인트 영역에 들어오니까 돌이 탁 부딪혔어요. 뽕돌하고. 그러면 통통 이렇게 이제 부딪히는 느낌이 나죠. 이건 초심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어요. 뽕돌이 돌하고 탁 부딪히는 그런 느낌. 그러면 텅 하죠. 그거보다 돌을 부딪히면은 아주 이제 그 고음의 형태로 툭툭 치는 느낌이 납니다.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위쪽 도예요. 그런데 툭툭 쳐주는 그런 느낌이 도레미파솔라시도의 도나 레나 미나 그 정도의 툭툭 쳐주는 조금 저음에 쳐주는 느낌이 나요. 그게 사전 입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나느냐? 내가 지난번에 질의응답 시간에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을 못 보셨나 본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손이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애기예요. 애기라고 가정합시다. 제 손바닥. 예, 갑오징어가 있잖아요. 딱 와가지고 애기를 탁 잡아요. 이 탁 잡을 때, 이 탁 잡는, 이 작든 크든 어떤 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탁 잡을 때 두둑하면서 이 느낌이 로드에 다닥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애기를 탁 그냥 잡잖아요. 그죠? 애기가 만약에 왕눈이 애기를 쓴다고 칩시다. 그러면 단차를 이를테면 20cm를 줬어요. 한 뼘 정도를 줬습니다. 이게 딱 떠 있다고 쳐요. 조류도 하나도 없어요. 탁 잡았어요. 떠서 그대로 잡습니다. 탁 때려주는 느낌이 로드에 전달을 받은 거죠. 그죠? 이렇게 입질이 오기도 하고, 얘가 갑오징어가 탁 잡아서, 예, 뒤쪽으로 당겨주죠. 뒤쪽으로 쭉 당겨요. 지 편한 데 가가지고 이걸 베이트 피쉬를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뒤로 쭉 당겨요. 이럴 때 쭉 끌어주는 거죠. 아니면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단차만큼 지그시 바닥으로 누를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 입질 느낄 때, 지그시 뭔가 끊이진 않는데 눌러주는 느낌이 받는다 라는 분들 느꼈을 때는 있잖아요. 애기를 탁 잡고 단차만큼 딱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입질이 있죠. 아니면 탁 잡았는데 잡았다가 쭉 당겼다가 놔버리는 그런 입질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안 드린 거 말씀드릴게요. 하나 더 입질이 있을 수 있는데 있잖아요. 이런 입질이 있어요. 제 이제 이 팔이 합사 원줄이라고 치고, 이 손바닥이 애기라고 치고요. 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감으면 앞으로 이렇게 몸쪽으로 합사 원줄이 당겨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기가 이렇게 떠 있는데 갑오징어가 탁 물고요. 내가 당기는 만큼 그만큼만 살살살살 따라와요. 이러면 진짜 안 느껴집니다. 뭔가 올라타긴 한 것 같은데 무게감이 없어요. 딱 잡고 천천히 내가 릴링하는 만큼, 당기는 만큼을 따라와요. 예.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얘가 살짝 잡든 세게 잡든 간에 일단 잡게 되면, 떠서 잡든 아니면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애기를 잡든, 이 느낌은 어떻게 오냐면 로드를 탕탕 때려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입질 패턴 중에 또 하나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자, 애기를 딱 잡아가지고 내가 당기는 만큼 떠서, 바닥에서가 아니라 떠서 이렇게 이제 온다고 했잖아요. 이 사실은 그 고수들도 이럴 때는 잘 입질 감각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잡는 느낌이 오기 때문에 사전 입질을 알게 되면 그냥 챔질을 하게 되면, 무게감이 없다 하더라도 챔질을 하면 탁탁 걸립니다. 그런데 늘 제가 봄철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입질이 있잖아요. 이런 입질, 그죠? 이런 입질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탁 잡아야 되는데 탁탁 이렇게 쳐내버린단 말이에요. 예, 다리로 쳐내버려요. 이런 입질. 이 쳐내는 입질이나 잡는 입질이나 강도는 거의 비슷하게 툭툭 치는 입질로 로드에 전달된다라는 거죠. 이 지금 말씀드린 입질 패턴 전체가 다 사전 입질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말씀은 그래요. 항상 사전 입질은 어떤 게 있어요. 중요하기도 하고 그걸 느끼셔야지만 나름대로 갑오징어 워킹이 좀 더 편한 그런 워킹이 될 거고, 마리수 조가도 당연히 그거에 비례해서 올라가겠죠. 그거는 뭐 필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마리수의 갑오징어를 랜딩 한다 하더라도 사전 입질을 아셔서 챔질을 하는 것과 무게감만으로 사실은 잡는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즐거운 낚시에 대한 이런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제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로드가 제가 개발한 액션 로드 이걸 쓰셔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은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연질대의 로드로 내려와야 돼요. ML대나 M대를 쓰시게 되면 사실은 그러한 사전 입지를 못 느끼죠. ML대나 M대를 쓰신 분들,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워킹 하신 분들이 사전 입질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감각이 둔해서일까요? 사람, 감각은 거기 아닙니까? 저도 상당히 둔한데도 사전 입지를 느끼잖아요. 로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트 로드를 쓰셔야지만 사전 입지를 보다 더 쉽고 강하게 높은 감도로 느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특히나 이 액션 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입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느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사전 입지를 느끼시라고 처음서부터 설계하고 기획해서 그거를 가장 어떤 감도가 사전 입지를 느끼기 좋은가라고 해서 액션에 대한 각이라든지 카본의 함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생산에 이제 하나하나 그 밸런스를 맞추는데 주안점을 뒀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샘플 로드를 제가 한 4번 정도를 보완하고 해서 마지막 단계의 이 정도면 사전 입질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필드 테스트를 다 맞춰가지고 지금 들고 있는 이 액션 로드가 이제 나온 거죠. 로드 탓이지 내 감각이 둔해서 그걸 못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사전 입질에 대한 파악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어떤 입질에 대한 그 패턴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그 설명드렸지만 자 원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형태로 사전 입질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하게 보내네. 이런 애들은 정말 갑오징어 워킹하는 재미가 있어요. 와우. 네. 예. 등치매기, 예. 제가 지금 닉네임이 확인이 잘 안 돼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등치매기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등치매기를 만드신 분은 나름대로 그 아기를 나오기 전에 그러한 어떤 그 발상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게 이제 좋지 않겠냐 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고안을 하셨는데 사실 그 등치매기가 처음에 나올 때는 홍이 또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도 좀 써보기도 했습니다. 죄송하게도 등치매기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 갑오징어가 애기 몸통을 이렇게 움켜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의 이제 그 부분에 침이 있으면 효과가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이제 그 어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보다 실력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 쓰시는 게 좋겠다. 그게 상당히 좀 번거로워요. 이제 그건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액션 노트요. 예. 제가 뭐 죄송합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갈치 용도로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갑오징어 전용 로드로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작년에 그 액션 로드를 이렇게 이제 주문하셔서 갈치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오히려 갑오징어보다도 갈치가 더 딱이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저도 혹시나 물론 뭐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 갑오징어 에깅 스쿨에 이제 오셔서 질문 하나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 해보신 분이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말씀 드려볼게요. 액션에 대한 이런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갑오징어 워킹에 있어서 봄철과 이제 가을철 액션법이 뭐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것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하고 봄 시즌하고 차이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이게 지금 자꾸 이제 액션법 가지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봄가비는 있잖아요. 얘네들이 산란을 하러 들어간 특성이 있고 얘네들은 다 일단은 컸어요. 예, 성장을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을가비는 성장을 막 시작해가지고 하는 애들이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봄가비는 제가 이런 말씀을 쉽게 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게 있냐면 봄가비는요 활동량이 가을가비처럼 그렇게 갑오징어는 회유성이기 때문에 많은 범위 내에서 조류를 타고 움직이긴 해요. 그러나 가을하고 봄하고 이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반경이 봄가비는 작다. 그 다음에 가을가비는 그러니까 액션을 주게 되면 가을에는요 많이 빠르게 뭐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가을 얘네들은 있잖아요 작더라도 팍팍 와서 물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액션이 크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봄가비는 어떠냐면 천천히 기다리는 시간도 천천히 오래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액션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쉐이킹을 하던 아니면 호핑을 하던 아니면 릴링을 하던 뭐 드래깅을 하던 뭐 상관이 없어요. 그거에 맞게끔 천천히 하게 되면 된다라는 그 특수성, 가을가비와 봄가비 특성만 파악하시면 어렵지 않다. 액션은 어떻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경이 크냐 작으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액션법에 대한 것은 그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다. M대입니까? 일단은 갑오징어 워킹에서 보통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그 로드의 길이는 2.5m, 2.5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워킹도 편하게 하셔야 되지만 보관도 또 이렇게 차량으로 또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요. 무조건 뭐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7피트인데요. 딱 7피트예요. 702면은 그 D자 맨 끝에 있는 2라는 것은 2절이라는 2자거든요. 그러니까 70이 딱 7피트입니다. 7피트니까 좀 짧아요. 좀 짧은데 근데 이제 그걸 쓰는 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이제 조 PD님이 이제 그 읽어주시는 걸로 봐서는 M대를 쓰시는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로드는 라이트 로드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좋아요. 글쎄 이제 방송에서 저는 이제 액션 로드에 대한 언급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액션 노드를 어차피 개발을 했잖아요. 그 남이 개발해서 제가 액션 노드를 쓰는 것 같으면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로드가 액션 노드라는 개념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액션 노드 개발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라이트 로드를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력이 빨리 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사전 입질 M 때, 물론 M 때든 ML 때든 갑오징어 워킹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리스 못하는 게 아니죠.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테크닉이라든지 그 테크닉을 뭐 3년 할 거 1년 하면 좋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년 할 걸 3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운영하기가 좀 좋아요. 예, 처음에 조금 적응하시는데 이제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겠다 싶어요. 예. 예. 라인 1호, 예. 공돌 3호 예. 이렇게 잠시만요. 라인 메터요? 라인 1호, 공돌 3호. 예. 예. 자, 지금 이제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지금 사용하시는 로드는 ML 때 쓰시고 계신 것 같고요. 뻥돌 3호에 그 다음에 합사 1호. 그 정도에 대한 텐션은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ML 때를 쓰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좀 추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ML 때 처음 지금 갑오징어 워킹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닥을 그만큼 잘 읽고 텐션 유지를 좀 쉽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뽕돌 4호를 추천드려요. 사실 제가 가급적인 뽕돌은 가볍게 쓰라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호 뽕돌을 쓰셔야 돼요. 뭐 더 가볍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2호까지 쓰시면 좋겠는데, 제가 2호나 2.5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름대로 어떤 포인트 여건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한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 이제 3호를 쓰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특정 포인트에서는 2.5나 2호를 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영상 한 편을 우리 이제 갑오징어 에깅 스쿨에 우리 지진일 프로님하고 프리리그에 대한 채비 방법에 대해서도 한 3편으로 나눠서 장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질문해 주신 분에게는 제가 4호 말씀을 드리잖아요. 본인에 따라서의 어떤 지금 현재 최적화된 채비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 적응의 지금 현재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쓰시고 있는 로드로 4호를 한번 써보세요. 4호를 먼저 쓰셔서 이 말씀 한번 또 결합해서 한번 드리면, 제 영상 중에 그림을 그리자 뭐 이런 편이 한 번 있거든요. 제가 목포 가서 한번 일부러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그 편 한번 보시면서 바닥을 어떤 식으로 긁어가면서 그림을 그리고 포인트를 내가 최적화시키면서 갑오징어 확률을 그만큼 높일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영상이 한 편이 있거든요. 그거와 결합해서 지금 4호를 쓰시면서 바닥을 전체적으로 내가 읽어줘야 돼요. 바닥을 읽어야지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을 어디다 그려요?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내가 몇 번 정면으로 12시 방향 캐스팅 해보고, 그 다음에 11시 방향에 10시 방향 또는 1시 방향, 2시 방향 캐스팅을 몇 번 해보면서 바닥 지형 지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특정 위치가 어떻게 있는가를 내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러려면 바닥을 다 읽어야 돼요. 뭐가 있는지. 지금 현재 3호가 잘 안 느껴지신다면 딱 한 호수 1호 더해서 4호를 한번 해보시고, 4호로 나름대로 읽어지면 연습이 딱 됐어요. 그러면 3호가 바로
적응이 되실 거예요. 텐션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뽕돌 2로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금방 텐션이 잡힙니다. 제가 이 텐션에 대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텐션을 계속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중급자로 이제 올라가시면 텐션을 놔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로드로 텐션을 잡는 게 아니라 합사 원줄에 대한 텐션만 가지고 잡아야 돼요. 로드가 이제 거의 굽지 않는 상태에서 합사 원줄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텐션도 M대에서 ML대로, ML대에서 라이트 로드로 내려올수록 나름대로 텐션 잡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1번 때 이 탑 가이드가 있는 이 부분이 아무래도 부드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액션 로드 같은 경우에 딱 끌으면 있잖아요. 무게감으로 느낀다 하더라도 딱 끌었어요. 그러면 무게감 정도가 딱 실리면서 갑오징어가 끌려오지 않을 정도가 딱 굽어버려요. 라이트 로드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아니고 어떤 밑걸림이라든지 기타 바닥을 읽어오는 데 있어서 1번 때의 그 상단 부분이 약간 정도 자동 텐션이 잡힐 수 있는 로드, 부드러운 연질 로드가 그래서 사실은 유리한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쓰고 계신 게 이제 ML대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좀 잘 아는 로드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한 호수 정도 올려서 텐션과 그 다음에 바닥 읽음을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 그게 딱 바닥 읽음이 됐다 라고 한다면 뽕돌을 3호로 내려서 적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죠. 네. 갑오징어 워킹은 100색이면 됩니다. 사실은 뭐 볼락을 한다든지 이러면 좀 달라지죠. 100색이 좋지 않아요. 볼락이라든지 다른 어종은. 그런데 이제 갑오징어는요, 굳이 뭐 다른 색상 필요 없고요. 좀 밝으면 돼요. 더 밝으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집어등 쓰실 때 항상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밝기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죠. 밝기가 이제 강하게 지려면 좀 장시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니까 암페아 수가 중요하잖아요. 보통 뭐 40암페아, 뭐 60암페아, 뭐 많게는 뭐 한 80암페아까지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집어등 같은 경우는 그 대용량이라 하더라도 한 60암페어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하고 보통 한 뭐 50암페어 내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데, 요즘은 실제로 한 100암페어 정도 쓰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거의 이제 집어등 효과를 옆에 밝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없잖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100색이면 되겠다. 대신 집어등 고려하실 때 밝기와 이제 암페어 수 같이 고려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뭐 집어등이 워낙 고가라 저한테도 이제 추천 말씀이 워낙 많으신데, 참 집어등 이렇게 말씀드리려면 좀 그래요. 좀 여유가 되시면 집어등은 하나 정도 이렇게 장만하시는 거는 뭐 좋을 거예요. 집어등 오래 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뭐 요즘 사실은 계속 이 장비를 가지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장비 채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액션 노드, 기존의 액션 노드요. 액션 노드에다가 3000번 릴, 그 다음에 합사는 1.2호, 그 다음에 이제 뽕돌 3호, 핀돌에 한 8호 정도. 지금 왕눈이 얘기를 걸어놨습니다.
이러한 채비로 지금 쓰고 있고요. 예, 통상적으로 요즘 워킹하면서 대부분 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가을 시즌과 이제 봄 시즌이 포인트 이 부분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가을 시즌의 그 포인트가 봄 시즌의 포인트가 맞다. 봄 시즌 포인트와 가을 시즌 포인트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일단은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봄 시즌에 대한 포인트는 가을 시즌의 포인트가 10군데가 있다면 그 중에 두세 군데, 많으면 서너 군데 정도의 포인트로 국한된다 라는 거죠. 예, 봄 시즌에 대한 포인트는 가을 시즌의 절반 이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큰 틀은 그래요. 가을 시즌에는요, 사실은 수심이 낮은 곳에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근데 봄 시즌은 어때요? 수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을 시즌에는 깊은 데도 나오고 낮은 데도 나오는데 봄 시즌에는 좀 대체적으로 보면 수심이 깊은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한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봄 시즌은 그러한 곳이 수심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그 다음에 수온도 어느 정도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어디예요? 보통 항구잖아요. 작은 방파제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이제 그 주간에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브레이크 라인 바깥으로 나가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항구라도 조명이 조금 밝은 쪽, 그런 데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지금 아카시아 꽃이 피고 수심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지금 이 시기 지난부터는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점 포인트가 가을 시즌의 포인트로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짱구 아빠님, 네. 라인 롤러는 오일이 난가, 그리스가 난가? 아, 예. 일단은 라인 롤러의 염분 제거가 일단 우선이고요. 예, 우선이에요. 그리고 잘 씻어준 다음에 오일을 약간은 치는 게 좋아요. 예, 치는 게 좋은데 반드시 닦아줘야 돼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라인 롤러에 고가의 릴로 갈수록 베어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어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오일을 어느 정도 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저가형 릴은 베어링이 아니라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이제 오일을 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는 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도포를 약간 하더라도 바로 닦아서 너무 많은 그 도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프레이형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리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돼 있질 않아요. 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교 쪽으로 본가리 가신 적 없냐고. 한 적 있죠. 많죠. 예. 탐사를 많이 가죠. 그런데요. 전에 어느 분이 한번 여쭤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봄철에는 백야도 쪽이요. 그 백야대교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 이제 백야도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도를 들어가는 그 선착장 좀 크게 있죠. 그 주변 방파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등대가 있어요.
그 안쪽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그 배가 운행할 때 아무래도 우리 이제 그 비행기로 얘기하면 관제탑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VTS 자리 잡고 있는 거의 뭐 밑에도 있고 뭐 옆쪽도 있고 뭐 쭉 있는데 포인트가 상당히 백야도 쪽은 많은데 좀 백야도는 나오더라도 좀 늦게 나와요. 어찌 보면 좀 봄가비는 백야도가 상당히 좀 포인트, 가을 시즌에는 참 엄청난 포인트인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봄 시즌은 조금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네. 야간 낚시할 때 예. 풀캐스트로 유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어든 고기 주변에 사실 이것도 가을 시즌하고 봄 시즌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리고요. 봄 시즌은 사실 풀 캐스팅에 대한 확률은 떨어져요. 다만 항내라면 풀 캐스팅 하셔도 돼요. 그런데 방파제라면 집어등 가장자리 조금 멀리 친다 하더라도 집어등의 그 밝기가 끝나는 선, 좀 어두워지려고 하는 그 경계선까지 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 가을 시즌에는 집어등을 킨다 하더라도 풀 캐스팅에서도 나와요. 완전히 어둠이 그 집어등의 밝기가 닿지 않는 곳, 그리고 수심도 깊은 곳에서도 워킹을 하다 보면 제가 오래도록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사이즈가 큰 애들은 멀리서도 물어줘요. 가을에는 물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람까지 또 들어와요. 거의 뭐 집어등 뭐 그냥 밝기 바로 앞에. 특히나 이제 그 가을 시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1, 2m 밖에 이제 안 나오고 아주 낮은 데라 하더라도 석축이 있다면, 방파제 같은 석축이 쌓여 있는 곳이라면 그 석축 안으로 이렇게 꽂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람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리시면 돼요. 가을 시즌에는. 근데 이제 봄 시즌은 집어등의 범위와 집어등의 범위가 끝나는 가장자리 어두운 그 경계선까지 노리는 게 오히려 나름 집어 효과가 있고 확률이 좀 높다. 대신 봄철에는 수심이 나와야 돼요. 수심이. 보통 그 한 같은 데서 그 하게 되면 수심이 뭐 10m 넘어가는 데도 많고요. 아무리 이제 낮다 하더라도 보통 한 7, 8m 정도는 유지가 돼요.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를테면 그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예를 드는데 특수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한 곳이 고성의 이제 덕명방파제 같은 경우죠. 아니면 뭐 이밤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특히나 덕명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간조 타임이 되면 물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뭐 한 2m 정도 나올까요? 그거밖에 안 돼요. 만조를 해봐야 앞쪽 같은 경우 해봐야 뭐 정말 깊어봐야 한 4, 5m거든요. 조금 그 캐스팅 비거리가 이제 나오는 끝에 가도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거기를 넘어서야지 이제 그 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깊어지거든요. 실제로 덕명 같은 데에 봄철에도 있잖아요. 발 앞에서 한 뭐 1.5m, 2m 정도 되는 그 수심대에서 야간에는 다 와요. 아침에 이게 피딩 같은 동틀 때 그때도 나오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배가 이렇게 이제 그 접안을 하고 배 뒷공무니 정도 되는 그 위치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앞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왜냐? 특수성이 거기는 조명탑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밝은 조명탑이 앞을 쏴주잖아요. 바로 발밑을 쏴주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 덕면 같은 데는 다른 포인트들이 그 가을 시즌 포인트의 그런 형태를 봄철에도 보여줘요. 그런 특별히 조명이 굉장히 밝은 그러한 포인트에서는 앞쪽에서도 나오는 경우가 몇몇 포인트에서는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수로 오일님, 네. 남해 산란 갑오징어는 언제까지인가? 아, 남해요. 글쎄, 남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남해라고 그러면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일단은 삼천포에서 연결되는 그 삼천포 대교 또는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창선 아니면 이제 그 남해대교나 이제 노량대교, 신노량이나 노량 있는 그쪽 전체적으로 아니면 이제 안쪽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미조라든지 아니면 상주라든지 뭐 향촌이라든지 뭐 이제 많아요. 근데 남해는 다른 지역하고 좀 특별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해는 삼천포나 또는 그 노량 쪽에 그러니까 하동하고 남해를 연결하는 쪽이죠. 그쪽과 삼천포에서 남해를 연결하는 그쪽은 완전히 그 내만권이잖아요. 거의 초내만권이죠. 그쪽은. 그런데 남해의 그 중간을 넘어서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외만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갑오징어의 어떤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미조라든지 또는 향촌이라든지 뭐 상주라든지 이쪽이 다 나오는데 봄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고 삼천포나 또는 남해대교가 있는 하동 쪽 신노량이나 노량 있는 그쪽이 오히려 빨리 나옵니다. 언제까지냐라고 보면 남해가 조금 늦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매년 탐사를 해보면 조금 늦습니다. 거의 이제 삼천포가 이제 완전히 붙어가지고 한참 나오고 나서 거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 남해 이제 그 삼천포에서부터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미조라든지 그 상주 근처의 쪽에 이제 보면 지금 이제 삼천포는 거의 이제 뭐 한참 전부터 막 쏟아졌잖아요. 항내에서 지금도 현재 상당히 많은 조항을 보이고 하는데 이제부터 한두 마리씩 나오고 그 다리로 얘기하면 삼천포에서 삼천포 대교를 건너서 창선대교 이쪽 저쪽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두 마리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올라온 지가 조금 되긴 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보면 되시고 7월 말 정도 가까이는 봄가비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 보면 예전하고는 틀리게 봄가비 시즌이 점점점 뭐라 그럴까요? 조금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 남해뿐만이 아니고요. 남해안 전역.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와 있는 이쪽 진해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포까지요. 7월 말까지 나왔거든요. 그 8월 한 달 잠깐 주춤하고 이제 9월 달서부터는 또 가을 가비가 작지만 한 달 정도 이제 뭐 잠깐 이렇게 텀만 주고 9월 초부터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이 가비 시즌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길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네네. 가비하면서 바다 아니에요. 아니면 예. 그런 게 있는 포인트에서는 실터와 LP차를 더 줘야 하는 건가요? 예, 보통 그
우리가 가비를 워킹 할 때 뭐 봄이든 가을이든 뭐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 봄철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멀리 캐스팅을 하다 보면 뻘층이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잘피가 있어요. 잘피가 있으면서 그 바깥이나 안쪽으로 작은 풀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워킹을 해보면 여러분들 청각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 청각이 상당히 좋거든요. 비싸기도 많이 비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걸려 나오고, 또는 작은 풀들, 이런 것들이 걸려 나오기도 해요. 그런 풀들이 걸려 나오는데 갑오징어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자갈이라든지 돌이 좀 깔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냥 뻘층에는 잔풀들이 그렇게 많지 없어요. 그러한 풀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걸 기억을 해 두셨다가 한번 포인트에 바닥을 한번 탐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 때 잔자갈이라도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영역이, 그런 데서 풀이 또 걸려 나오기도 하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오징어 있어요. 그런 데를 피하시는 것보다는 탐사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네. 겹칩니다. 겹치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통영하고 남해권 같은 경우에는요, 갑오징어하고 무늬가 많이 겹쳐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수, 여러분들 국동항 아시잖아요.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이제 갑오징어 워킹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예전에, 사실 작년에도 한 마리를 무늬 오징어를 랜딩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이 잡아봤거든요. 작년에도 입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챔질을 딱 했는데 글쎄 얼마나 할까요? 손바닥 하나 반 정도 될래나요? 그런 애가 이제 걸려 나왔는데, 갑오징어 채비에 왕눈이 애기에 올라타고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이를테면 고성의 유명한 국민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뭐 덕명이나 이밤이나 또는 맥전포나 또는 동화마을이나 이쪽에 문이 다 들어옵니다. 실제로 덕명 같은 데는요, 몇 킬로짜리 이게 이런 유명한 무늬 포인트예요, 사실은. 다만 우리 이제 갑오징어와 무늬와의 서식 환경은 분명히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 포인트와 가비 포인트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분되는 게 사실인데, 겹치는 포인트도 일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요? 지금 3호예요. 근데 뭐 지금 3호를 제가 지금 현재 물방울 모양 3호, 3호죠. 대체적으로 저는 3호를 많이 써요. 봄 시즌이든 가을 시즌이든 거의 이제 뽕돌 3호를 한 7, 80% 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한 1, 20%.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봄 시즌에 4호를 조금 더 쓰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쓰면 한 뭐 30%. 글쎄, 그렇게 뭐 4호를 많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수심이 깊다고 4호를 쓰는 건 아니고요.
봄철 같은 경우에 이제 비거리 때문에 1~2m라도 조금 더 캐스팅이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이 4호를 쓸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3호를 많이 제가 이제 쓰는 이유가, 확실히 이제 감도 차이가 1호 차이잖아요. 3호, 4호, 그죠? 엄청나게 달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3호에 좀 최적화해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제가 한 분께는 4호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초심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3호를 쓰는 것보다 4호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닥을 갑오징어 1마리, 2마리 이제 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사전에 나름대로 바닥을 그만큼 잘 읽어야 돼요. 바닥을 잘 읽다 보면 요런 곳에서 갑오징어가 입질을 해주네 라는 특정 위치가 있어요. 그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바닥을 그만큼 정확히 읽어야 되잖아요. 이 뽕돌의 무게감을 그 로드로 전달받는 데 있어서 전달을 못 받게 되면 좀 불리해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불리한 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초심자 여러분들 초기에는 4호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보내네. 이런 애들은 정말 갑오징어 워킹하는 재미가 있어요. 와우. 마셜님, 네. 텐션 유지할 때 네. 합사가 라인 무게로 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나요? 네. 장타 치면 네. 너무 늘어져서 입질이 오는데 네. 모르는 건 아닌가 일단은 텐션 유지는 갑오징어 워킹이 그렇게 숙달이 많이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텐션을 잡아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텐션의 유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제가 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로드가 M대로 갈수록, 그러니까 라이트 로드 L대에서 ML대, ML대에서 M대로 갈수록 텐션 유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뽕돌을 두 가지예요. 텐션 유지에 대한 게 좀 쉽게 가기 위해서, 텐션 유지가 쉬워지면 낚시가 쉬워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M대를 가지고 이제 워킹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M대의 로드의 전체적인 채비 밸런스가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장비 밸런스에 대한 로드가 M대라고 치자 이거예요. 가정하기를. 그러면 이 장비에 대한 밸런스의 채비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M대에 나름대로 최적화 시키려다 보니까 뽕돌을 가벼운 걸 쓰면 바닥을 못 읽어요. 읽는다 하더라도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뽕돌이 호수가 올라가죠. 이를테면 3, 4호에서 뭐 5, 6호로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텐션 유지가, 왜냐하면 로드가 뻣뻣하면 뻣뻣할수록 텐션을 유지하려고 하면 힘을 주게 되고 감는다든지 아니면 당긴다든지 했을 때 그만큼 뻣뻣하기 때문에 로드 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합사 원줄은 처지는 거예요. 텐션을 또 잡으려다 보니까 밑에서 묵직하게 잡아주는 뽕돌이 그만큼 힘을 발휘해 줘야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텐션이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비와 채비에 대한 밸런스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는 게 오히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입질에 대한 감도는 상대적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드가 만약에 L대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텐션을 딱 잡게 되면 자동으로 합사원줄이 팽팽해지, 이런 각을 로드 끝 부분에서 이 초리대에서 딱 어느 정도 각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적은 뽕돌, 그러니까 작은 뽕돌이라 하더라도 약한 힘만 걸리더라도 텐션이 어렵지 않게 바로 잡혀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완도 편에서 이 밸런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채비에 대한 밸런스, 장비에 대한 밸런스, 그 다음에 테크닉에 대한 밸런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삼박자에 대한 밸런스가 맞는 거거든요. 예, 맞아야 돼요. 채비가 일단은 가벼워야지 그만큼 사전 입질도 느끼고 나름대로 입질 파악도 좋고, 가벼운 뽕돌로 바닥을 읽음으로써의 장점이 그만큼 좋은 거죠. 그러면 애기 놀림도 그만큼 좋아지죠. 그죠? 예, 둔한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이 채비에 대한 밸런스가. 그런데 채비가 가볍고 한다는 얘기는 장비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하는 일이 뭐예요? 채비를 받쳐주는 장비는 로드란 말이죠. 그러니까 로드가 그만큼 가벼운 채비를 받쳐줄 수 있는 L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크닉에 대한 밸런스, 다시 말해서 가벼운 연질대의 라이트 로드를 가지고 포인트를 공략했을 때 내 테크닉이 나름대로 ML대나 M대로 간 것보다는 보다 더 유연해진단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테크닉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고 줄 수 있는 효과들도 많아지죠. 그리고 나름대로 입질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나름대로 조사님에 대한 테크닉도 그만큼 업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졌을 때 나름대로의 내 스킬도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느 하나가 깨지면 그 깨진 부분을 다른 부분이 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메꿔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채비에 대한 거나 장비에 대한 거나 또는 나의 느낌까지도 전부 다 헤비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큰 틀에서 보면 갑오징어를 랜딩하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난 낚시가 힘들어지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텐션에 대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안 하더라도 쉽게 잡힐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나 여기 이제 그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텐션을 나름대로 잡을 수 있으면 텐션을 너무 잡으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합사 원줄이 슬랙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쭉 이렇게 쳐져 있는 듯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뭐 좌우로 이렇게 C자 형태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그 슬랙들이 이제 생기는데, 합사 원줄은 있잖아요.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아 있으면 텐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질에 대한 감도는 동일하게 느껴져요. 이 무게감 아니라 사전 입질로 아는 것 같은 경우는 이 합사원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이렇게 안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슬랙이 돼 있다 하더라도 입질은 그대로 느껴집니다. 일례로 우리가 이제 그 프리리그의 그 형태로 채비를 해서 워킹에 응용을 하게 되면 텐션을 완전히 잡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예, 텐션을 너무 작게 되면 뽕돌과 아기가 붙어버려 가지고 좋지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로드의 텐션을 잡는 게 아니라 합사 원줄의 텐션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좀 약간 다른 개념이 있는데요. 로드의 텐션을 완전히 잡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합사 원줄도 거의 일직선으로 팽팽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보통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합사 원줄의 약간 느슨하다 하더라도 긴장감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팽팽하다고 해서 긴장감이 물론 강하게 유지될 수 있지만 약간 이렇게 느슨한 정도라 하더라도 긴장감만 유지되면 입질에 대한 전달은 거의 90% 이상 100%까지 들어온다.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께서는 텐션을 강하게 잡으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밸런스, 채비에 대한 밸런스, 장비에 대한 밸런스, 그거를 운영하시는 조사님의 테크닉에 대한 밸런스의 3박자를 맞추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고, 조금 중급자 이상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텐션을 좀 노는 버릇을 해야 돼요. 처음에 너무 텐션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긴 합니다만, 더 업하는 테크닉을 유지하려면, 그죠? 자기 스케일에 대한 레벨을 하려면 텐션을 놔줘야 돼.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질문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텐션이 깨져가지고 느슨해지면 입질을 못 느끼는데. 자,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딱 늦춰주면은요, 입질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이카펀치 같은 확실한 입질이 이제 팍팍 들어옵니다. 못 느낄래도 느끼게끔 됩니다. 그 정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예. 김준근님. 네네. 무늬 낚시 중 무늬 애기 예. 물고 네. 가비가 가끔 나오는데 네. 가비용 애기 물고 나오는 무늬는 못 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질문 고맙습니다. 보통 무늬 애기를 갑오징어 워킹에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무늬 애기에 갑오징어가 많이 물고 나와요. 어느 게 이제 좋고 나쁘게 한 부분을 떠나서 굳이 이제 갑오징어 워킹에 무늬 애기를 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어떤 효율 면에서 왕눈이 애기든 수평 애기든 갑오징어 전용 애기를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왕눈이 애기에 지금 갑오징어 채비로 무늬를 많이 잡아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무늬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죠. 무늬를 잡으려고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늬 애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라든지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합사 원줄까지도 해서 무늬 워킹을 전용으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 갑오징어 워킹을 하면서 갑오징어를 대상 어종으로 하면서 무늬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지는 않지만 심심치 않게 가끔 잡아봤습니다. 실제로요. 가끔 보거든요, 저도.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무늬를 대상으로 안 하고 이제 갑오징어를 대상으로 해서 무늬 애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오징어용 애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바닥이 모래 지형이어도 포인트가 형성되는지. 네. 그렇습니다. 예, 바닥이 모래 지형이라 하더라도 갑오징어가 많이 서식합니다. 실제로 지금 남해안 쪽에는 지금 이제 모래 지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지만, 이 모래하고 뻘하고 섞인 지역이 이제 제가 어디라고 이제 특정 지역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렇습니다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영상, 가을 영상에 보면 안면도에서 이번에 이제 다리가 연결된 원산도 한 포인트에 작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갑오징어를
뭐 짧은 시간에 계속 연타로 열 몇 마리를 한 포인트에서 그냥 이렇게 랜딩한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가 다 모래예요. 왜 모래냐? 바로 옆에 해수욕장 옆에 붙어 있어요. 뭐 아시겠습니다. 뭐 해수욕장에 모래가 많잖아요, 그죠? 대신 모래라 하더라도 모래 바닥이 있으면서 그 모래와 어떤 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고 경사면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 그런 데는 훨씬 좋죠. 동해안 같은 경우에도 모래가 많잖아요. 보통 동해안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쭉 이어지다가 자갈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모래보다는 좀 큰 자갈들이 있고, 또는 그 옆에 뭐 갯바위들이 산재에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그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은 뻘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모래나 자갈이잖아요. 예, 동해안 갑오징어 의외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서식 환경이 조금 다르다는 이런 차원이 있고, 물론 뻘층이 많이 이렇게 이제 있는 곳에서 갑오징어가 더 많이 서식하긴 하지만 모래에 서식하지 않는다, 이건 아니다.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옆에서 어떤 예. 네, 네. 조과의 기준이나마 네. 일단은 애기 색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주야간 차이,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주간과 야간, 우리가 이제 그 물색이 좀 맑으냐 탁하냐 이런 부분도 주야간하고 이제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기 전에 계절을 구분해서 그 봄 시즌하고 이제 가을 시즌을 먼저 한번 얘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은 봄 시즌은 애기 색깔은 거의 밝은 쪽이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그 봄 시즌에 초기, 그러니까 이제 그 뭐 3월 달은 일단은 뭐 무시를 하더라도 4월 달 밝은 쪽 계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흰색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황색 계열, 아니면 뭐 금색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가을 시즌에 가면 분명한 것은 내추럴 컬러가 훨씬 밝은 것보다 좋습니다. 오히려 뭐 국방색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녹색 뭐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을 시즌에는 그 기본 그 포인트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좀 어두운 계열이 밝은 쪽보다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 계열이 가을철에는 엄청나게 잘 맥혀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면 좋겠어요. 가을철 시즌이라 하더라도 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봄철 시즌에 주간에 사용했던 애기가 야간에 잘 맥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절에 따른 거와 주야간에 대한 이런 차이가 유사하고 비슷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맞겠고, 아까도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만 야간에는 축광이 좀 돼줘야 돼요. 야간에는 어떤 애기를 쓴다 하더라도 색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축광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밝으면서 축광 잘 되는 이런 애기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죠. 황성진님, 네네. 프리리그 TV의 경우 네네. 조류 색이라던가 예. 귀걸이 필요성에 따라 네. 포인트 선정에 제한을 받느냐고. 네.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이제 그 갑오징어 에깅 스쿨에 우리 이제 공인 필드 스텝이시죠. 우리 이제 주프로님이 계세요. 여기서 이제 그 여담이 있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갑오징어 워킹을 한 18년, 20년 정도 해보신 분이에요. 애초부터 우리 주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프리리그를 애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프리리그로 갑오징어를 랜딩 해내시고 워킹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프리리그 채비 방법으로 어떤 채비를 떠나서 지금 한 50마리 정도 이상 지금 현재 이제 잡고 계시니까 봄가비를 50마리 이상 이렇게 이제 잡는 분이 많지 없잖아요. 지금까지 올 봄가비 시즌에 50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으셨겠어요? 그만큼 프리리그가 효과가 좋아요. 실제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프리리그를 구사함에 있어서 다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채비를 동일한 포인트에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조사님들이 어떤 테크닉이나 스킬에 따라서 그 운영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주프로님하고 삼천포 그 좀 한적한 곳에 가서 나름대로 갑오징어를 랜딩하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목적보다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제 프리리그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선을 보이기 위해서 한 편을 영상을 통해 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채비 방법에 대한 뭐 3가지죠. 다운샷, 그 다음에 목줄 채비인 가지채비, 그 다음에 그 프리리그, 이 3가지 채비 방법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미리 이제 한 편을 올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항구 위주, 수심이 좀 있는, 이를테면 삼천포항, 아니면 고성권도 조류가 거의 없거든요. 뭐 이밤이라든지, 그 다음에 덕명, 그 다음에 동화마을, 아니면 뭐 완도항, 여수 수변공원, 이런 곳에서 항이 있는 곳이 있죠. 좀 큰 항을 끼고 수심이 어느 정도 있는 이런 곳에서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해요. 처음부터 프리리그를 쓰신다고 해서 조류가 빨리 가면 뽕돌과 채비가 떠내려가면서, 또는 뽕돌이 먼저 박혀가지고 운영이 좀 어렵지 않느냐, 아니면 텐션 관리가 힘들지 않느냐, 아니면 조류를 어떻게 태워가지고 하는 게 어떨까 등등 여러 이제 걱정도 있으시고 질문도 있으신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류가 없거나 아주 적은 항 내에서 운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프리리그의 생명은 뭐냐면은요, 애기를 얼마만큼 띄울 수 있느냐예요. 그 다음에 조류가 어느 정도 약간씩이라도 있으면서 애기가 이제 조류를 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키포인트는 처음에 좀 익숙해진다는 어떤 관점에서 얼마만큼 애기를 띄울 수 있느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왕눈이 애기를 쓰잖아요. 실제로 뭐 수평 애기라든지 아무리 기능성이 있는 좋은 애기라 하더라도 플로팅이 안 되면 프리리그 하기가 어려워요. 플로팅이 안 되는 애기를 가지고 나는 지금 프리리그를 한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체적인 프리리그의 운영을 100%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기를 부상시키지 않고 그냥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기를 플로팅 성질이 있는 왕눈이기를 그래서 일부 튜닝을 해서 쓰긴 하는 건데, 애기를 어느 정도 바닥에서 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합사원줄이 텐션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뽕돌과 애기를 그만큼 이격시킬 수 있다라는 테크닉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프로님하고 삼천포에서 프리리그를 소개하면서 일단 추천을, 처음에 초심자분들은 2호 정도의 뽕돌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좀 익숙해지면 뽕돌 1호, 0.85, 0.7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0.75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1호 정도, 0.75나 0.85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1호 정도로는 채비 운영이 어느 정도는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텐션 유지예요. 텐션을 놔줬다가 잡았다, 놔줬다 잡았다 하는데, 그러니까 로드 텐션을 잡는 게 아니라 라인 텐션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플로팅이 애기가 떴다 가라앉다, 떴다 가라앉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런 특정 포인트에서 일단 어느 정도 해보시고 적응이 되시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 가시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건데, 추가적으로 뭐냐면 다운샷이든 가지채비든 프리리그든 한 채비 방법으로 모든 포인트를 다 커버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선 포인트에 가장 적합한 채비가 어떤 거냐. 만약에 내가 선 포인트가 다운샷 채비가 가장 이상적인 갑오징어를 한 마리 더 랜딩할 수 있는 채비 방법이다. 그런데 굳이 프리리그를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운샷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프리리그는 이 포인트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고 조리 상황이 좀 그렇지만 다운샷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애기 놀림을 주기 위해서 가지채비를 좀 가겠다. 목줄을 조금 더 길게 해볼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필요한 것이고, 프리리그 내가 좀 연습을 해보고 싶은데 어느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삼천포항에 왔어요. 여기는 바로 바닥에서 떨어져 봐야 한 5m 안쪽에서 갑오징어가 대부분 집어가 돼 가지고 나온다. 그런 데에서는 뭐 프리리그가 최고죠. 근데 그러한 선별적인 포인트의 지형 지물에 따라서 채비를 맞춰가는 이런 방법으로 구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간조 물때와 만조 물때 몽돌과의 단차를 다르게 두어야 하느냐고. 간조와 만조 단차에 대한 말씀인데요. 굳이 다를 필요는 없어요. 단차가 보통 단차는 활성도나 또는 물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활성도를 어찌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포인트에 섰는데요, 이 포인트에서 계속 워킹을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 계속 했는데 1시간 했는데 입질이 없어요. 활성도가 떨어진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단차를 내린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색이 너무 맑아요. 그러면 단차가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맑아요 그럴 때 단차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내려갑니다. 물색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이제 여기 딱 보면 글쎄요, 한 1m 이상이 보이고 이러면은 정말 맑은 거거든요. 근데 5, 60cm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뿌옇다, 좀 좀 약간은 탁하다, 이게 좋거든요. 갑오징어 워킹에서 오히려 그런 게 좋아요. 그럴 때는 단차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철영님이 네. 선생님 저에겐 어려운 문제인데 1.0 합사 쓰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게만 아, 네. 1.0, 지금 가만 왔으면 쓰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특히나 봄철에는, 예, 쓰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를 커버한다라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더 좋으냐,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그 봄철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아까도 그 말씀을 언뜻 드렸잖아요. 이 봄철에는 얘네들이 있잖아요. 갑오징어가 좀, 예, 2차 브레이크 라인 밖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멀리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비거리를 요하는 포인트들이 오히려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이로 쓰셔도 돼요. 예. 그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그거는 그 포인트에서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대신 예, 챔질할 때 있잖아요. 반 정도만 잘라서 순간적으로 챔질하는 이런 부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최철영님이 예. 1.0 합사 쓰고 직경 쓰고 있는데 네네. 쇼크리도 꼭 써야 하냐고. 아, 쇼크리더요. 예, 쇼크리더 질문 꽤 많아요. 예, 쇼크리더, 뭐 2로 쓰더라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챔질 타이밍, 그 다음에 강량만 조절하시는 게 낫고, 쇼크리더는 사실은 갑오징어 워킹에서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무늬오징어 할 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대신 갑오징어 워킹에서는 저는 쇼크리더 안 씁니다. 안 쓰는데, 그리고 쇼크리더를 쓴다 하더라도요, 쇼크리더의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쓰는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합사 원줄은 이건 늘어나지 않잖아요.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쇼크리더는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간적인 힘을 늘어나기 때문에 커버를 해줘요. 사실은 터트리려고 쇼크리더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무늬오징어 할 때 있잖아요. 밑걸림이 있을 때 터트리려고 쇼크리더 쓰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보통 한 1m에서 1.5m 쇼크리더를 주는데요. 예, 많은 분은 한 2m까지 주는 분도 있는데, 보통 1m에서 뭐 하다못해 한 50cm라도 쇼크리더를 줘요. 무늬할 때는요. 왜냐면 무늬오징어는요,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요.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그런 힘을 합사 원줄이 나름대로 더 버텨주기 위한 채비의 연장으로 쇼크리더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갑오징어에는 사실은 우리가 쇼크리더 쓰면 얼마나 쓸 거예요? 뭐 보통 이제 그 다운샷 채비 할 때 밑에 지금 그 핀도레하고 그 다음에 뽕돌 사이 뭐 한 뼘 정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 3시간 반 정도 지금 가까이 오늘 질의응답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오늘 5번째 갑오징어 워킹에 대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저도 이곳 주변 내지 이제 다른 포인트 이 인근 지역을 한번 내일 그 피딩까지 한번 탐색을 해서 뭐 조과가 있으면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어마어마해 버리네. 거의 키로 오버에 육박하는 그런 사이즈. 뭐 신발책보다도 더 큰 이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왔어요.